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암울한 삶의 현장을 누비며 지역사회의 애환을 담아내고 민의를 포착해내는 신토부리 언론사인 한려투데이와 인터넷 통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찾아오신 통영 고성시 국민들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쳐주실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국가 정책의 소용돌이에 황급히 대응해야 할 주요한 시기에 보궐선거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입법기관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 참여해 주신 예비 후보자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를 통해 오랜 공직생활과 사회활동으로 다져진 국가관과 정치적 소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연계되는 입법 관련 제안 등 준비된 정치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고 제반 선거 공약도 가감없이 피력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참관하시는 시 국민들이 민의의 주권자로서 후보자님들의 정책적인 식견과 정세 판단 능력을 검증하며 폭넓은 선택으로 유권자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후보자와 참관자들께서 정해진 토론 규칙에 순응해 주셔서 순조롭고 유익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토론회를 관람하기 위해 여기 오신 지지자 및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발언을 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름을 연호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야유를 보내는 행위는 토론회를 관람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예절도 아닐 뿐더러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 후보님을 그냥 후보님이라고 호칭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합의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후보자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듣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가 세 분인데 지금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점식 후보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질문 중에 공통 질문이 5개가 있고 또 나머지 개별 질문이 있고 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상호 토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별 마지막 발언도 마무리 발언도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김동진 후보님과 서필은 후보님을 맞이하면서 순서대로 김동진 후보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필은 후보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인사말은 2분 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김동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 개소식을 한다 해서 제가 급히 마치고 와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걱정, 지역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법적 가치가 좀 훼손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통영 고성의 민생 경제 역시 상당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벌여놓은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일해 본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통영시장으로서 정말 분골쇄신하며 직분에 임한 결과 우리 통영을 관광도시로 이렇게 진흥시키고 또 통영을 문화 수산 1번지 도시로 진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은 자동차가 넘치고 상당히 조금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통영과 고성을 한번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공약은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경부, 청와대, 경남도에서 나라 살림을 살아본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역경제 회생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당대당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누가 완주하여 고지의 깃발을 꽂느냐가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김동진에게 통영 고성의 미래를 맡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선거는 제일 추잡스러운 게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선거는 누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한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필은 후보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필은입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은 통영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려투데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토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또 진심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은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시장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납니다. 이분들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되겠나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몇 년까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불과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2년이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추락할 것이라고는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시지 못했던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보수가 조금 전면에 나서서 이 기울어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을 여러분들의 채찍으로 빠른 길로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의 후보 두 사람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김동진 후보나 똑같은 이러한 요청을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나가야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을 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경제를 살려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민 그리고 고성군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33년간 국가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차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내게 되면 국가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국무회의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제 저희 모든 역량과 열정을 우리 풍요롭고 아름다운 통영고성을 만드는데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잘 선택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량 사회자님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답변은 네. 뭐 2분 또 2분 내에 인사말을 끝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저 지금 시간이 저 앞에 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인사말입니다. 제재를 시키고 네. 이 규칙이 준수가 되어야죠. 이런 토론이 어디 있어요? 네, 잘 규칙이 하도록 준수가 네, 됩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텐데 앞에 시간표 보면 그 2분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저 시간표대로 확인을 하셔서 발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 저걸 보지 못해서 김동률 후보님 죄송합니다.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시간 지킨다고 딱 그냥 하다가 했는데 이게 뭐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래 되겠어요? 네. 기본 룰도 안 정해지는데. 네, 나중에 여유의 시간대 한 번 더 또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민들의 그 각종 여론들을 고집을 해서 무엇이 궁금한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신문사가 하는 일인데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닌 통영 고성 시민의 여론을 수집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 질문은 첫 번째로 아까 순서를 바꿔서 서필은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 고성은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고 인구 유출도 많습니다. 자영업은 현상 유지도 어렵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 고성의 유권자들은 지역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책을 요구합니다. 각 후보께서 생각하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모두 발언과 반대로 먼저 서필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까? 시간도 2분입니다. 2분. 2분대로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신이 아닌 이상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분이라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동조선을 살리는데 진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많이 있고 또 IMO에서 발표한 LNG 청정연료를 쓰는 이러한 2020년도부터
규약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근회의 어선들이 통영에 좀 접안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완도 같은 데서는 3년 전부터 우리 통영이나 부산, 여수 이런 지역에서 우리 어선들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완도에다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1박 2일, 2박 3일을 머물면서 먹을 것도 싣고 거기서 이 같이 성선한 사람들이 잠도 자고 뭐 하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도 시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관광도 시간이 1분이 너무 짧은데 조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1분 더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관광도 지금까지 무슨 개인을 유치한다든지 가족 단위 이런 관광을 유치할 게 아니라 우리 통영은 막강한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단체 연수라든지 각종 학회 뭐 이런 협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수천 개가 될 거예요. 이러한 단체들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중계, 주계, 학술대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이러한 수요를 받아 먹으려는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마이스 개념으로서 이 관광을 유치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숙박, 음식, 그 다음에 레저 모든 부분에서 통영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통영에도 친환경적인 대기업을 좀 유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정보화 ICT 분야의 삼성 SDS라든지 이러한 대기업들을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 통영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뭐 LNG 벙커링이라든지 해양 마리나 산업, 그리고 해양을 매개로 한 우리 웰리스, 항로화, 이러한 바이오 산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화두죠. 일자리 창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우리스러운 산업을 좀 진흥시키는데 진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30년 만에 우리 통영이 굴산업이 가장 큰데 굴산업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주일에 그 굴 박신하는 아주머니들이 한 12,000명 고용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3일을 놀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러한 일자리를 계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굴을 해외에 좀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 공급 과잉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외로 뽑아줄 때 그러한 일자리들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둘째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 농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이 축산과 농업이 그야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기반에 그 장벽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시장을 할 때 루지와 호텔, 골프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역 일자리 200여 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인 이 호텔인 경우에는 그 서울에서 이렇게 살던 우리 토영 출신 그 취준생들이, 지역 준비생들이 많이 통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통영이 맞는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여기에서 그 나름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 제조업을 유치한다, 뭐 유치한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투자는 투자자가 합니다.
투자는 이익이 있을 때 투자가 들어옵니다. 통영의 투자는 뭐냐? 관광업입니다. 관광업. 지금 뭐 이 가족 단위 관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는데, 지금의 관광의 트렌드는요, 관광의 추세는 단체 중심의 명성지 관광, 유흥지 관광 또는 유적지 관광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들 단체 중심의 힐링 관광입니다. 그럼 힐링은 뭐냐? 어디 섬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좀 쉬었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는 관광시설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섬 개발입니다. 제가 케이블카가 탑승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루지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이 루지는 말하자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와 같이 엎어질 때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통영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다음 세대나 다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관광시설을 공급을 함으로써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루지도 한번 더 타고 케이블카도 한번 더 타게 됩니다. 앞으로 루지도 이 생명이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안 갑니다. 관광은 한 걸음 앞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섬 개발을 염두에 두고서 이 섬 개발에 외국인 투자나 민자 유치를 동원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에 있을 때 이미 이 부분은 제4차 도시장업 개발 계획에서 그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고, 공약 발표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말이죠, 이게 공허하게 내가 뭐를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지역에서 해야 비교 우위가 생기는 그런 산업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이 섬개발, 여기에 미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선업 하는데요. 이 조선업은 그 시대에 조선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막 조선업 살리겠다, 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매의 눈물은 왜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큰 그 인류 그 조선소들은 중국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분야로 구조 개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군함이다, 잠수함이다, 또는 뭐 어떤 그 쉐빙선이다, 특수선박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 성동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조선소와 수직 계란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성동조선소 자체가 중국하고 경쟁되지 않는 그런 분야로 구조계획이 돼갈 때 조선소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시고 정부 국가기관에서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두 분 다 잘 하셨기에 첫 시간부터, 첫 질문부터 너무 이 숨가쁘게 열띤 토론이 되었습니다. 두 분들 좀 이렇게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키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도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씩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정책 발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뉴딜 사업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후보께서는 통영의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앞서 신화조선소 부지와 주변 해역의 토양 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김동진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정시켜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소가 그냥 그 붕괴되고 난 뒤에 남은 이 폐부지에 뭐를 할 거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빌바오 박물관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가 된 게 그럼 여기에 새로운 어떤 그런 공공시설이나 새로운 놀이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여기 넣음으로써 조선업 이후의 산업 구조를 끌고 가자 이런데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중앙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이걸 확정 지어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확정 지을 때 이 프로젝트는 외자 민자 7천억을 포함한 1조 1천억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게 한 5,600억으로 축소됐다고 그러는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데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이 프로젝트가 5,600억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1조 1천억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조선소 부지도 보니까 이 땅이 조금 기름에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재생 프로그램 설계 안에 이 토양을 개선하고 이 토양 오염을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그런 설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그쪽 이 산업은행 그 당시에 주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었는데 산업은행 보고 이거를 좀 토양을 좀 개선해라 해가지고 이미 조치가 많이 됐고요. 이미 그 설계안에 해양 오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기령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 통역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화 SB 부지의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예산이 반으로 좀 줄어들어서 심히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저 역시 이 예산이 사실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 신화 SB 부지 쪽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 우리 웬만한 우리 통영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다시 부흥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그 지역에서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하히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영 문화의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판가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주요 사업이 이제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해양관광 재생 여기에는 뭐 리조트라든지 요트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산업 재생 여기는 이제 크루즈, 마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회적인 약자 중심으로 재생을 하는 유아 또 유니버셜 센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또 마지막에는 스마트 재생으로 관광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가도록 여기에 덧붙여서 계획된 것보다도 우리 통영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상 이게 계약을 맺을 때 지금 계약상으로는 인수자가 이 오염 문제를 처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참 근본적으로 참 큰 불만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하든 원인 제공자가 하든 먼저 처리가 되고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오염된 상태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창원에 39사짜리 아파트가 썰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보았고, 또 역시 이제 그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었을 때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토지를 세척을 해서 그 토지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활용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 신화 SB 도심 재생 사업에서도 반드시 토질 부분은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지만 있다면은 공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서 또 시간도 단축해 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역량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토지를 파낸 다음에 세척을 하고 하는 토양요 세척법 같은 것을 창원에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화된 토지를 인근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 부지에 물 메꾼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8452, 소나타 9654, 소나타 3180, 도서관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차 빨리 이동시켜 달랍니다. 통영은 바다가 먹거리가 형성되는 곳이기에 그 신수 공간과 마찬가지로 토양 오염에 관한, 해양 오염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이 통영이 관광지로서의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중요한 처리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연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번 후보이신 서필은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하셔야 됩니다. 경남도가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조만간 착공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강구안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강구안이 본 모습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구안 바다가 썩은 퇴적토 외에도 각종 중금속, 환경 유해 물질인 BTB로 인해 이미 죽은 바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각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서필은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몇 달 됐습니다만은 이 기사를 접하고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TBT가 허용 기준치의 20배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마도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우리 강구안 물을 일정 부분은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방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통영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은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그 서호시장에서 생선에 대한 생선 달인물이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오폐수들이 강구안으로 지금도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차단 시설이 되어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차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이고요. 그럼 우리 시의 오수 처리장을 보니까 지금 그 해양과학대학 옆에 지금 이제 도천동이나 임청동 거기 보면 용량이 54,000톤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용량이 54,000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4만 톤 정도가 넘어가면은 부하가 걸려서 작동이 원활하게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수 처리장 규모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문제인데, 보니까 중림 지역의 오폐수도 다 이 어문고개를 넘어서 그쪽으로 다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림 지역에는 별도로 이 중림 지역에 배출되는 오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오폐수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강구안에 친수 이런 뭐 밀학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오염된, 바다가 오염된, 밑에 바닥이 오염된 이런 상태에서는 만들어도 머지않아서 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하이 걷어내어서 어디다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적절하게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처리 비용도 더 늘어나고 해서 시가 골머리를 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만은, 환경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우리의 관심들이 그렇게 적었다 하는 점은 제가 분명히 짚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해양 오염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동진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취임을 하니까요, 여름 되니까 강구안 쪽을 썩는 냄새가 나서, 물 썩는 냄새가 나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물이 썰물이었을 때 그 강구 안으로 나오는 하수구가, 큰 하수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김밥집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구고, 다른 하나는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하수구인데, 그 하수구에서 시커먼 그런 아주 혼탁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정말 강구 안에 냄새가 아주 찌드는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처음 손댄 사업이 이 BTL 사업입니다. 통영 시내에 있는 모든 하수관을 전부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게 돈 86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하수구는 다시 새롭게 이렇게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평동에 있는 하수종합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내에 있는 그 BTL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시골 마을, 면 단위 마을, 도서지방에는 한 3, 4개 마을을 묶어서 50톤 단위로 소규모 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41개를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19개가 가동되고 있고 1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 맑아졌죠? 지금 그러고 나니까 용남면 선촌마을에서는 거기에 그 해초가 생기고 재래비 생기고 발해가 생기고 해가지고 그 해초 보호구역으로 만들자 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우리 통영에 이런 그 하수, 폐수, 분비물 이런 등등이 이제는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썰물 때 정말 그 김밥 골목 거기서나 이쪽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하수구 물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맑은 물이 나옵니다. 현재 이 TBT가 많이 배출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새롭게 물이 투입돼서 하수물이 투입돼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이미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은 그 퇴적물을 이게 준설을 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밑에 온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호만하고 강구 안에 밑에 퇴적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해양조사를 좀 제대로 하셔서
이 퇴적물부터 한번 이렇게 준설을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취임하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 노로바이러스가 바다에 많이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리 수출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화장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수종합 처리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2, 3년 내에 굴에 노로바이러스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왜 그렇겠어요? 왜? 사람 노력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TBT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한 바닷물을 깨끗한 그거로 이렇게 묻혀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TBT는 제가 아마 제 생각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 퇴적물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8년 동안 재임할 그 당시에 정말로 외국에 가서 우리 수산물을 팔아먹는데 가장 중요한 비교 우위는 최대 장점은 뭐였느냐? 미국의 FDA가 2년마다 나와서 이 수질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승인된 해역에서 수산되는 수산물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시식회를 했을 때 제가 중국 가서 그랬어요. 이 수산물은 미국의 FDA에서 관리 통제하는 수역에서 해역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중국의 수출의 길이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질의 개선, 이것이 우리 수산물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1,1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해왔는데 다음 순서는 제가 그냥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오폐수를 어떻게 했는데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는 퇴적물 준설부터 해놓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하고 45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세 분이 후보가 나오셨으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할 여유가 있을 텐데 답변하고 이어서 또 답변해야 되고 하는 꼬리를 무는 답변이 돼서 굉장히 힘이 들 줄 압니다. 두 후보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김동진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LNG 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한 통영 LNG 복합 화력발전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전소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민과 반대하는 수산업인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양상입니다. 또 통영화력발전소 건설로 일자리가 생긴다는 척과 오히려 수산업을 위기로 내몰아 통영경제의 파탄 주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영화력발전소 해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동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행정 절차는 끝난 사항입니다. 이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황이 언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13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안정에다가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그 전기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신청을 할 때 전제 조건이 해당 시나 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할 그 2013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개진을 했더니 그때 전기위원회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전기사업 면허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그 당시에 성동조선 안에 있는 부지 약 한 10만 평 정도를 그 부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지 값을 제대로 제때에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그 면허 마지막 달까지 껐어요. 그래 마지막 날 이게 이제 납부를 했는데 전기위원회에서는 요 약속 위반이다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소해라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현대산업이 개발하면은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행정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그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투자를 한다면은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그 주민설명이나 이런 거를 좀 착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피해에 얼마나 피해가 오고 어느 분야가 피해가 오고 또 어떤 식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피해 보상을 해주고 또 어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 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성동조선 붕괴 이후에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 저희들이 보니까 건설 기간 동안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평균 이제 거기에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종업원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파악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정이 그야말로 폐허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 하나라도 좀 해야 뭔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는 전문기관 제3의 기관에서 냉정히 평가해가지고 그 보상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상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임 김동진 후보께서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이었던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그 말씀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은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민들도 반대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LNG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서 더 물이 나옵니다. 이 더 물이 이 안정만, 진해만이라고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해만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을 하는 분들은 어장에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 측에서는 여태까지 용역도 하고 해서 내어놓은 결과가 그 정도의 온수가 나와 가지고는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현대 측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아마 우리 김동진 후보께서 시장 때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이런 LNG 발전소 있는 데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저도 그 출장 보고서를 다 봤어요. 출장 보고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에서 건설한 LNG 발전소에서도 역시 온수가 나오는데 이 온수를 해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어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배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느 누구도 결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와서 아까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주민설명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이때까지 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처럼 본인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다 지금이라도 촉구를 합니다. 시민의 주장하고 현대 측의 주장하고 어민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의견이 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태까지. 현대 측에서 한 조사는 마이크 좀 보세요. 현대 측에서 한 조사는 어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에서는 시청하고 협의가 되었다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민들도 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온을 어떻게 낮춰서 내볼 것이냐. 근데 낮춰서 내보려면 분명히 돈이 많이 듭니다. 현대 측에서도 그 많은 돈을 들이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체로서의 판단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통영시에다 저는 촉구를 하고 싶어요.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일정한 규모의 우리가 건설하려는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그리고 추후에 그 시설이 조금 더 정설이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요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통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산업은 통영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양식업도 현대화를 시켜나가면서 노르웨이처럼 첨단화를 시켜나가면은 우리에게 정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갖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오는 오폐수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안정만 정도를 희생을 하더라도 LNG 발전소를 건설할 만한 통영시에 이익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LNG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GDP라든지 이러한 경제 수익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행정적으로만 진행되는 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치유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통영시에 이러한 LNG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령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잖아요. 우리 통영 문제는 통영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야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 통영시에다가 조금 늦긴 했지만 정확한 이러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어느 것이 통영발전에서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1분만. 예, 잠시만. 제가 1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공통 질문 자체는 내일도 공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또 견해들이 많이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 시간에 LNG 발전소를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LNG 발전소를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견해를 물었지 뭐 어떤 사람이 그 할 때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그건 아니죠. 그러면 내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지. 시간을 그럼 똑같이 주든가 그래야죠. 네, 이제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십시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제가 일부러 어떤 사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구만은 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자, 이어서 다섯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과 고성의 행정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상생하는 방법이 행정 통합이라는 주장도 있고 각 개별적 특성을 살려 이대로 존속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필은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성과 통영 또 통영과 고성의 통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은 기관장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이든 시장과 군수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양 기관의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하면은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양 자치단체 뭐 세 개가 되면 세 개 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면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통합을 한 사례는 3번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1번이란 말이죠.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마진창, 마산진해 창원의 통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차관을 했었는데 우리 통영 고성도 가장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로 손이 꼽혔는데 아예 거의 불발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통합이라는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을 했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둘렀어요. 그래서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통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 세 개 지역에 각각 살던 분들은 좀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이 통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통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치단체 총합은 1번, 2번의 식으로 통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통합은 지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은 어떠한 경우가 되든 간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영 고성을 통합을 하다 하더라도 한 2년간은 숙성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과 통영의 이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불편이 나타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가, 특히 양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려면은 개별 법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과 통영이 통합이 되려면은 마진장처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 통영과 고성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주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통영 고성만 하더라도 몇 년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불발이 되었죠. 통합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치단체 장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날아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자치단체 공무원들입니다. 이것도 통합을 하면 어느 규모든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기득권층이거든요.
기득권층은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찬성을 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도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오기 전에 이미 통합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깝게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고성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고성읍은 통영에 가깝지만은 그 영호 지역은 진주에 가까워요. 생각보다 진주예요. 통합하자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진주인데 왜 통영하고 통합을 해? 그 다음에 저 회화 같은 데 가면 창원 생활권이에요. 통영 통합하자고 우리는 마산 창원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단 말이죠. 또 하일에 가게 되면 그쪽은 사천도 생활권이에요. 고성은 복잡합니다. 큰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영과 고성이 통합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법률로 만든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법률로 담아서 그것을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통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통영이나 고성에서 아무리 예산이 한 7천억 뭐 이래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조가 든다 하더라도 좋은 모델만 나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별 돈이 아니에요.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과 고성에서 여하이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합되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 우선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규제도 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요즘처럼 이제 정부화가 이렇게 많이 진행된 이런 데서는 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돌봐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우리 정부화가 안 돼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때 만든 행정구역이거든요. 이거는 광역화가 되지 않으면은 통영시 따로 고성군 따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이순신을 테마로 한 관광 무슨 뭘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통영 고성이 합쳐서 하면 좀 더 큰 규모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의 이 자치단체의 광역화 이것은 그러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합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 생각에서는 뭐 중간이 생략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저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고성과 통영은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면서 통합에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장준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재임할 때 통영 고성 통합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고성을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저도 여러 가지 깜짝 놀랐어요. 뭐에 놀랐느냐? 통합에 따르는 이점은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고 통합이 되면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라고만 이게 고성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고성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 통고성 이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서필은 후보께서는 절차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딱 들어가서 보면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요 고성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실제로 통고성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첫째는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지금은 시, 군 단위로 도시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고성이 통영보다도 토지가 땅이 한 2배로 늘지만은 쓸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옛날 절대농지. 그런데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량 규제를 해요. 전체를. 근데 이 총량 규제를 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손을 댈 수 있는 경우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산사태가 나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두 번째는 이 냇물이 져가지고 그냥 하천이 생겨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절대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시군 간의 행정구역 간의 통합이 됐을 경우는 새로 생기는 통합도시를 놓고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럼 이때는 농업진흥지역도 손을 좀 볼 수 있고 절대농지도 이렇게 적절하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은 예를 들면 관광진흥지역이다, 통영은 수자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짜 나갈 수가 있고, 고성은 상당한 농업진흥지역을 시가지 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뭐냐? 이게 뭐 어떤 그 오염 피하고 싶은 그런 시설들 뭐 그런 것들이 고성으로 들어온다, 세금이 오른다 이래가지고 고성 구민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무척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도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은 일반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또는 뭐 체육진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은 훨씬 능률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 통합하기 전이라도 통영 우리 시의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고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 대상 쓰레기는 통영에서 다 태우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금년 내로 착공이 돼가지고 2021년에 지금 돌아가는 평림동 저기서 소각장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 되면은 고성에서 하루 약 30톤 정도 소각 물량이 나오는데, 그는 고성에서 안 태우고 통영에서 태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그 고성하고 통영하고 통합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하고 능률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혜택 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고성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아셔야 되고, 둘째로 아까 말한 순기능 쪽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뭐 등등등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이 행정 통합이라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야 돼요. 이명박 정부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고, 곧이어서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참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이게 불을 지피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서 시군 통합 문제가 다시 재론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통영 시민이나 고성 국민들이 마음을 열어서 통합을 해갈 때 우리가 받는 그런 혜택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개별 공통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어서 개별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순서에 따라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앞전에 공통 질문에서는 서필은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고, 이어서 개별 질문은 김동진 후보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통영시장으로 연임하셨습니다.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포스트 케이블카에 대해 고민한 끝에 루지를 외자 유치하셨다고 자부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임기를 시작한 이래 3호조선이 부도난 2011년부터 성동조선 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2018년까지 조선업 불황에는 전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케이블카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거둔 것은 때를 잘 만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개장 1년 정도의 통영 루지뿐만 아니라 통영 관광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재임 시 지역의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했다는 평가인데 국회의원이면 괜찮을까요? 더욱 어려운 일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의 붕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 하는 게 질문의 요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을 떠날 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선진국에서도 조선 입국이라 해서 노르웨이, 스웨덴이 또는 호주나 이런 프랑스가 상당히 조선업으로 융성을 하다가 그 조선업에서 다 손을 놓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조선업이 손을 놓을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이거를 잘 못했느냐? 문제는 그와 같은 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은 그 산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다시 말하면은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가 조선업은 어렵습니다. 전라도서부터 이 경상도를 돌아서 저 동해까지 가는 조선소는 어렵지 않은 조선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느냐? 이거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읽고서 그래도 통영은 관광으로 행정의 중점을 돌려서 관광으로 어느 정도 흡수함으로써 조선업의 붕괴에 따른 영향을 좀 적게 한 것도 상당한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조선업이 붕괴될 때는 첫째로 일거리가 없어요. 첫째로 수주가 없고 둘째는 금융경색입니다. 이 RG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사실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일거리를 누가 만들어줄 거냐?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겠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주겠습니까? 이 조선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융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고 시대 흐름입니다. 산업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은 대통령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책임을 그러면 시장 네가 져라.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그러한 시대를 읽어가면서 방향을 관광으로 돌려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킨 그런 취적을 인정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 특별 취재팀이 통영을 와가지고 이 취재를 하면서 그래도 통영은 그 조선업 붕괴에서 뭔가 희망을 본다라는 그런 특집 기사도 내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시장 재임 시에 이 문제가 시대적인 상황이 돼서 해결을 하기가 어려웠다.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국회로 진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선업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 노임 단가가 전체 성과의 30%예요. 그런데 우리 중국하고 임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일반 상선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특수선박 쪽으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쪽에서 특수선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의원이 되면은 의사당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재정이나 이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구조가 개편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영보다 저쪽 그 전남 지역에 가면 그 관광거리가 더 많습니다. 이 통영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관광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하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포스트 케이블카 이후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케이블카 탑승객 1000만을 달성을 하고 또 케이블카가 옆 동네에서 막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게 앞으로 3년 안 가겠구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1000만이 탑승객을 케이블카를 탔다고 그러면은 탈만한 사람은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천, 여수, 거제 이런 데서 케이블카 놓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빨리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전액 1000만 불 외자를 유치를 해와서 루지를 나갔습니다. 루지를 설치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루지 타러 왔다가 케이블카 타고 해가지고 동반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관광은 관광 수요에 맞는 관광 시설을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다른 어린 도시보다도 반발짝 빠르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의 수요가 힐링 관광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끼리 또는 가까운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와가지고 섬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이틀 좀 푹 쉬고 오겠다는 이런 선진국형 관광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빨리 그에 알맞는 관광 시설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 개발입니다. 제가 무인도 한 500여 개 무인도를 통영해서 사사치 한번 가봤더니 이 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 특색 있는 섬을 그 생태계의 특색에 따라서 개발시켜 나간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큰 돈 안 들이고 이 섬 투어 하는 거, 섬을 이렇게 한번 일주하는 것만 해도 큰 관광 코스가 되겠다는데 착안해가지고 그 섬과 섬을 잇는 해양 케이블카, 섬과 섬을 잇는 보도교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해서 이 외국인 투자로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힐링 관광 센터로 만들어 나간다면은 힐링 관광 하러 왔다가 케이블카도 타고 루지도 타고 하는 동반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관광 수요를 예측해 가면서 우리가 신속하게 남보다 빠르게 그러한 관광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먹거리는 섬에서 찾아야 되고 섬 관광에서 찾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필은 예비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께서 고향인 통영에서 선거에 참여하신 지가 4년째라 새삼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 행자부의 1차관, 2차관, 1차관 이렇게 주요한 보직들을 이렇게 다 거쳤는데 그 거치는 동안 고향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잘 모르니까 별로 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좌장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4년 전에, 정확하게 3년이네요. 3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할 때 받았던 질문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책무를 다할 때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올리고 싶은데 저희 행정안전부라는 데가 돈을 만지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영에 뭐 개발하라고 시장한테 돈을 듬뿍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어떤 틀을 만들고 공무원들을 또 관리를 하고 또 정부가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을 담당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아까 우리 김동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섬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또 담당을 합니다.
뭐 굳이 조금 나열을 해보라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굴관계 뭐 바이러스 하고 할 때도 바다 화장실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특교세를 좀 내려서 바다 화장실을 만들도록 한 그러한 것. 그다음에 우리 뭐 사랑도 뭐 상도하도 연결한 사랑대교인가요? 그거 건설할 때 돈이 555억 들었습니다만은 제 주머니에서 물론 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예타라고 하는 얼마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뭐 요령껏 이렇게 또 우리 통영에 지원을 해준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뭐 특교세를 좀 주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뭐 계십니다만은 제가 혼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내 사익을 위해서 특교세를 내려준 것도 아니냐 막 그러한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일부입니다. 일부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출신의 우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케어를 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게 모르게 지역을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필은 예비 후보의 성품 탓이겠지만 뭔가 차고 끊는 이 카리스마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라면 모름지기 국회에 입성해서 피하를 구분하지 말고 많이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그것이 이른바 정치력으로 이렇게 응집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그런 면이 성격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당 내에서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경쟁할 그런 자격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목을 날려버린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좀 당시도 않는 일 같았지만 제가 그때 뭐 그대로 참고 이군현 의원께서 그 무투표 당선이 되고 할 때 저보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래저래 옮겨 다니고 하는 정치인이 저는 탐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가의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때 출마를 하지 않았더니만 아마 그런 데서 서필은이는 결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통영 사람들의 기질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먹어도 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제 발전 시절에 국가 주도의 발전 시절에 또 어떤 한 사람이 끌어가던 이러한 시절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뭐 저도 기본적인 역량은 있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제 혼자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국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격 탓이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흠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다른 뭐 결정적인 뭐 흠집은 뭔가 하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결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절대 물러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뭐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다면은 좀 보완을 하는 노력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자치부의 주요 부서에 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 정부의 그 예산을 배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그동안 많이 했었을 텐데 자랑할 줄 몰라서 그런지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위를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했던 부서는 돈을 만지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돈을 만지는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예산 이런 걸 가지고 예산 처리되면 예산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다 배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그러한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러한 실적들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뭐 제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제 최대한 능력이 닿는 한은 해왔었고, 우리 김동진 후보님 옆에 계시지만은 시장하면서 저한테 뭐 부탁했던 거 제가 하나 안 들어준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것들은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일부러 자랑하기 위해서 들춰내놓고 하는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저는 뭐 썩 좋아 보여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토론이 시작한 지가 1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평소에 그냥 만나시면 선후배고 뭐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상처나지 않도록 서로 좋은 말씀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호 토론이니까 뭐 특별하게 질문 수량은 없고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후보님께서 서필은 후보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LNG 발전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질문을 좀 하면은 LNG 발전소 면허 이후에 소송이 붙어 있을 때 시에서 뭐 했느냐, 무슨 그 어떤 조치를 안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서필현 후보께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것이 소송이 붙어 있는데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따르는 절차를 이게 투자가 된다고 가정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며 또 이 절차 진행은 시는 항상 시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 내지는 합의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과연 소송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주민 설명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이고 이것은 통영시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문제와 이 정책 판단의 문제를 서로 혼재해서 뭐 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자질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그래 무난하게 흘려버린다고 하면 뭐 어느 사람이 시장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걸 그런데- 좀 하라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걸 하라고 저희들이 이 시장을 뽑아놓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도 시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시민들이 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표해서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소송이 붙어 있어요. 이게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 나와야 알지. 소송이 몇 년도에 들어갔습니까? 뭐요? 소송이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2015년도부터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이런 문제를 좀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동안의 그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성동조선하고 협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면허기간이 거의 도래됐을 때 이 마지막 잔금을 넣는 바람에 이게 시점으로 봐서 취소냐 아니냐 하는 쟁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기는 좋죠. 예를 들면 그 패소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이 완전히 투자를 철수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그런 비판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행정을 해봐서 잘 알지만은 소송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잠깐만, 그다음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안 그다음에 제가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이 2015년도부터 그랬는데 일본에 실태조사를 간 게 제가 알기로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LNG 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 어장에 피해를 준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LNG 발전소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더라도 어장을 가져가자, LNG 발전소를 가져가자. 그러면은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행정 절차 법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민들과 또 사업자 측이 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으로 또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은 소송이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문제인데 뭐 소송이 붙어 있는 문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근원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것이 원천적인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자치단체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서필은 후보께서 김동진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저도 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성개발 오늘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 통영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아마 섬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아마 1번일 거예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 개발 100여 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마이크로한 접근이 아니고 아주 매크로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 지역의 이 섬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통영 앞으로 방향은 맞습니다. 섬을 개발해야죠. 또 섬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힐링, 또 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이스 산업으로까지 연계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관광이 지지 않는 통영, 이런 어떤 네임밸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뭐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자치단체장으로서 훌륭한 그러한 업적을 좀 남기시려고 한다면은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전 욕심 좀 많습니다. 이러한 통영 같은 경우도 진작에 섬 개발 뭐 100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50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고 예산도 좀 더 달라 그러고, 어디 찾아가서 행안부 장관 뭐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좀 이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확실히 행자부 차관 하신 분이 맞습니까? 왜 묻느냐면은 섬은 10개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까지 제3차 개발계획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섬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른바 도시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 70% 내지 80%, 지방비 20% 내지 30%의 배분 비율까지 넣어서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각 시군별로 올립니다. 그럼 그걸 심사를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시가 무슨 재주로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 것을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까? 1년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섬 개발계획 제4차 개발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부터, 금년부터 시행이 되네요. 거기에 10년 동안 2028년까지의 우리 통영의 도시종합 개발계획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힐링 관광을 위한 보도교를 2개, 3개 놓고 또 이 섬 개발을 어떻게 하고 정박시설을 어떻게 만드는 내용이 국비 1,570억이 투입되면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이 무슨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용역을 주어서 뭐 50년, 100년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계획을 50년, 100년까지 계획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10년 계획도 짜기 힘든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진짜 행정부 차관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가는데, 그 4차 종합개발 사업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바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10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방금 말씀하신 국가가 수립하는 단기, 중기 계획의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통영은 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짜는 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통영에서는 개발만 해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통영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짜는 국가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영시 계획이 어떻게 국가계획이 됩니까? 그러한 노력을 자치단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과실을 따먹느냐. 저는 행안부 차관을 해본 입장에서 울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울어야 돈을 줍니다. 돈 줄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만 앉아있는 사람한테 뭐가 예쁘다고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실을 조금 더 잘 따먹기 위해서는, 물론 50년 계획이 없다고 해서 못 따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국가에다, 행안부에다가 들이대고, 저도 실장, 국장, 차관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올해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 국가에서는 예산 배정을 확실히 더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차관을 해봤다 이런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 저 차관을 했던 양반 맞나 이런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명색이 뭐 그런 거를 뭐 했던 사람이고 우리 김동진 선배님은 사실 제가 공무원 선배님이시고 또 고시 선배고 또 우리 지역구에서도 뭐 저 연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 무슨 그 다른 뭐 인신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뭐 실정의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론하라 그러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저런 수준의 시장이 있나 하면은 우리 시장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토론하는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진행이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제4차 도시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그 당시 통영시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지 그 이전 3차 계획에 비해서 실제로 국비 예산이 약 한 400억 더 정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거제나 이런 데는 다 섬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는 이 도시종합개발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다 축소 조정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섬을 자원으로 보자. 지금까지 도시종합개발계획의 개념은 도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마을 안길을 좀 넓힌다, 방파제를 넓힌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4차 계획에서는 어떻게 됐냐? 섬 자체를 자원으로 보자. 섬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4차 종합계획을 통영이 처음으로 짠 겁니다. 행안부를 설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400억 정도 예산을 더 짰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면은 통영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뭐 이렇게 와 울지 않고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팩트 자체를 잘못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제대로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야 진전이 돼야 들어갑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것이 조금 뭐 언짢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행자부 차관 정도 했으면 충분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 김동희 시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은 신안군에 있는 군수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안군도 뭐 할 짓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서는 어떨까 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우리 시장님이 그 안 했다 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런 뜻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박수 한번 네. 상호 토론은 길면 길수록 어려워지겠네요. 이거 하나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비 질문이라고 시간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 가시면 지금 총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치제도 개선에 관한 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필현 후보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 수에 비해서 또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다고 하면 국회의원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는 어떻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동진 후보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라 하면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도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좀 소수당이 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제도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제도에 의하면은 소선거구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슬아슬하게 떨어져도 그 사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그 표를 정당별로 모으면은 다른 정당보다도 더 득표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그 득표한 것만큼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수는 우리나라에서는 300명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지와 명분은 좋은데 이게 그 숫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권역별 연동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에 이것은 먼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에서 의원 정수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300명을 늘려도 좋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특별히 다 하지 못한 것, 마음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필은 후보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예, 대충 감이 좀 가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한 3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 토론회는 보니까 주로 이 지역의 통영의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조금 우리 시장님을 뭐 10년이나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보다 뭐 통영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쪼리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지방일이 반이고 국가일이 반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은 국가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신성인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도덕성, 청렴성,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막 거기서 50보, 100보일 겁니다. 조금 더 어디에서 좌우가 되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감히 국회의원 하려고 명함 내놓겠습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국가관을 가졌느냐, 어떠한 청년성을 지니고 있느냐, 얼마나 공익을 위해서 내 사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배불리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 지역민들 안녕과 또 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버선처럼 뛰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릴 때 자치단체에서 예산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예산 좀 따주십시오 하면은 그 예산 따는 일은 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차관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은 항시 어느 부서의 공무원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다른 외국의 바이어들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만나면서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몫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면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2배 이상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자질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또 귀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종진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 이 토론을 거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통영 고성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붕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거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거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뭐 국회의원의 덕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경험과 일해본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저는 이 통영의 이 섬들을 곳곳이 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그야말로 각 그 섬들의 생태에 맞는 특색 있는 조림 사업을 지금부터 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섬은 동백나무만 심고, 어떤 섬은 잡밥나무만 심고, 어떤 섬은 또 고사리만 심고, 어떤 섬은 또 이렇게 쑥만 심고 해가지고 이러한 섬들이 20년, 30년 후에 그러한 어떤 특색 있는 섬으로 가꾸어졌을 때 아마 우리 후손들은 거기 배만 하나 띄워도 좋은 관광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또 지금 우리가 해도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곳곳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올라가서 국비도 확보하고 관계부처도 설득을 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이 가장 크지 않느냐. 아무나 다가 경제 살리겠다, 관광을 진흥시키겠다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민,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로드맵으로 풀어가겠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토론회를 잘 보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이 성숙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일을 해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걸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특히 제가 가보니까 고성은 더 심합니다. 정말 고성은 정말 관광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영도 근간에 와서 관광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수산물 값이 떨어지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거를 한번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의 메가폰을 잡을 때 뭔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 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통영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빛 찬란한 맑은 바다, 넘실거리는
황금들판에 호기롭던 옛 기운을 되찾고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통영 고성 시 국민들과 함께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돌아가십시오.